자, 40페이지 가는 겁니다. 40페이지 가면 스페이스 나오면서 하단부예요. 공간 나왔습니까? 예. 자, 지금부터 우리는 공간을 할 겁니다. 지금 우리 뭘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공간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부동산의 개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던가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 물리적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이렇게 했습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나눴던가요? 협의의 부동산, 강의의 부동산 그렇습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었고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착물 배웠죠? 근데 토지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토지를 배우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토지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즉 물리적, 기술적 개념에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있죠? 그 공간을 배우면 토지를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토지의 공간성,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을 지금부터 공부합니다. 우리 책 40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토지의 공간성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의 공간성, 의미. 토지는 공간 덩어리다 이 소리예요. 그게 토지의 공간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지.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수평 공간이라고 그래요. 토지의 수평 공간, 지표면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공간성은 토지는 입체 공간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는 이 수평 공간, 지표면만 토지가 아니라 이렇게 공중 공간, 지하 공간 그래요. 이 전부를 우리는 토지다. 그것을 토지의 공간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공간성은 토지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수평 공간 플러스 공중 공간 플러스 지하 공간 이게 토지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토지에 있는 겁니다. 토지 있는데 우리는 수평 공간 있는 게 아니죠. 공중 공간 있잖아요. 그게 토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지표면을 수평 공간이라 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는 이 공간을 공중 공간이라고 그래. 공간. 그래서 공중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를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개를 더한 것을 입체 공간이라고 표현해요. 3차원의 입체 공간이다. 이게 뭐다? 토지다. 그게 토지의 공간성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토지의 공간성이 토지는 지하 공간, 수평 공간, 공중 공간인데 우리 민법으로 보면 뭐라고 개념 정의하냐면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토지의 공간성이 이건데 토지는 공간 덩어리인데 우리 민법을 봅니다. 민법 제212조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그래. 상하에 미친다. 이 법률 규정이 토지의 공간성에 관한 우리 민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을 수평 공간, 지표면만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중 공간하고 지하 공간까지 같이 인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민법 규정이 토지의 공간성에 관한 근거 법률이다. 되셨습니까?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해야 돼. 해석하는데 토지 소유권은 무한대로 미치는 게 아니라 토지 상하에 미치기는 미치는데 범위가 정해졌다. 그 범위가 정당한 이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의 의미는 뭘 가지고 있냐면 토지 소유권을 입체 공간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조문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상적 규정이다. 구체적이란 말은 이런 게 구체적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수평 공간으로부터 공중으로 200m까지, 지하로 50m까지 이게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그렇게 구체적이 아니라 매우 추상적으로 정당한 이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 입체적 규정을 하고 있다.
이러면 5입니까? X입니까? 5입니다. 입체적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다만 어떻게 정하지 않았어요? 구체적 규정은 없다 이렇게 해야 돼.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 뭐다? X다. X. 입체적이지만 뭐다?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걸 지금부터 해석하는 게 토지의 공간성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걸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뭐냐? 이것부터 봅시다. 그럼 이 정당한 이익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 민법에다 그냥 토지 소유권은 수평 공간 지표면으로부터 20m, 50m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정당한 이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한 이익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의 사회 통념상, 우리의 사회 통념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사지는 농지입니다. 농지면 정당한 이익이 공중공간은 500m까지, 지하로 500m까지 이렇게 미칠 필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농사 짓고 있으면 그냥 농사 짓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해운대구에 있는 상가지역에 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뚫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딩도 높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한다?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돼. 우리 민법은 매우 추상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당한 이익이 도대체 어디까지냐. 그래서 사회 통념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회 통념으로 봤을 때 저희는 농지이기 때문에 지하로 50m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공중공간은 5,000m까지 정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사회 통념상으로 결정하는 거야. 정당한 이익은 사회 통념상의 이익입니다. 사회 통념상의 이익이다. 이고 토지마다 정당한 이익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회 통념상의 이익인데 얘를 구체화시키는 게 결국은 법원에서 판례로 정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정당한 이익이 어디까지나 있냐에 대해서 분쟁이 붙을 수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게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하철이 지나간다 이게 뭐야. 지하철이 지나가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해서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고, 부산시는 그것이 아니다. 정당한 이익을 벗어났다.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때 누가 정해준다? 법원에서 판단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회 통념에 입각해서 법원에서 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판례로. 되셨죠? 그래요. 우리 민법은 그냥 정당한 이익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뭐가 결정해요? 법원에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아, 그 토지의 정당한 이익은 어디까지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예요. 토지마다 같다 다르다? 정당한 이익이 다르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정당한 이익은 공중으로 높게, 지하로 깊게 되는 거고, 농지의 정당한 이익은 공중으로 조금 높지 않죠. 그 다음에 지하로 낮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달라요. 이것을 용도상의 이익이다 그래요. 토지의 용도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이렇게 출제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을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에 상관없이 그 범위는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다 X다? X다. 이해되시죠?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 민법의 해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입체 공간하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가를 지금부터 공부할 건데, 역시 공간에 대해서도 정부 공부 못합니다. 여기서 자, 깊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수평 공간이고 이 수평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표면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공중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지하 공간인데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여기까지라고 합시다. 그냥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정당한 이익이에요. 여기까지만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는 소리예요. 예?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는 이 부분도 공중공간이고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도 공중공간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거는 공중공간인데 공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도 공중공간인데 공적인 공중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적 공중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다. 얘는 사익을 위해서 사익적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야 돼. 사적 공중공간 이렇게 불러. 그 다음에 여기 지하 부분도
제한 부분도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이 부분은 사적 지하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이 부분은 뭐라 그럴까? 공적 지하 공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러면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사적 공중공간, 수평공간, 사적 지하공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적이란 말이 여기 지하공간을 생략하거든요. 그냥 지하공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 가죠. 내용. 그 내용이 의미. 수평공간, 지표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나와. 권리. 자, 권리부터 써봅시다. 권리. 지표면을 배타적으로 남의 간섭 없이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해요. 지표권. 그 다음에 지하공간에 대해서, 사적 지하공간에 대해서 타인의 간섭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고 해요. 공중공간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적 공중공간이 아니라 사적 공중공간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 그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공중권. 그런데 얘는 앞에가 사적이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요. 사적 공중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적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를 사적 공중권이라고 하고 수평공간에 대한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하고 지하공간에 대한 권리를 지하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권리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면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용이 되는 거야. 지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에다 뭐 할 수 있어요? 경작 활동할 수 있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게 건축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에 흘러가는 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입니다. 토지 소유권의 내용에 속하는가? 이러한 것들, 지표면에다가 경작활동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지표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 공중공간. 공중으로 일정한 공간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칩니다. 그 공간을 사적 공중공간이라고 하고 그 권리를 사적 공중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사적 공중권의 내용은 내 건물 앞에 큰 건물이 들어서 버리면 햇빛을 못 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멀리 볼 수 있는 조망권도 없어져요. 그래요? 자, 그런 것들도 다 사적 공중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내가. 있잖아요? 여기가 50m다. 그럼 50m까지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공간은 토지입니까? 토지가 아닙니까? 토지라니까. 여기가 토지라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가, 토지는 이 지표면만 토지가 아니라 우리가 토지가 지금, 이게 토지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토지는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 이렇게 했잖아요. 됐죠?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되는 거예요. 공중공간인 토지야. 그럼 이 공중공간, 이 토지, 여기도 토지니까 이 수평공간 이 부분만 남에게 빌려줄 수 있죠. 맞잖아요. 남에게 빌려줄 수 있죠. 이 부분만, 이 토지 중에서 이 부분만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중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공중공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중분할이라고 그래. 공중분할에서 이 부분만 남에게 팔 수 있고 남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한 권리들이 이 사적 공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중공간을 뭐 할 수 있다? 분할할 수 있다. 분할해서 뭐 할 수 있다? 분양, 팔아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차 할 수도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공중권의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내용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당연히 속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게 공중공간을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그게 내용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공적 공중공간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공중공간은 공중공간인데 공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 권리를 항공권이라고 그래요. 항공권. 그럼 이 항공권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내용은 항로, 비행기 지나가는 길, 항로고, 그 다음에 전파의 교신. 전파의 교신을 해서 공익을 위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을 공적 공중공간이라고 하고 그 공적 공중공간에 대한 권리가 항공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지하 공간에 대해서도 지하권, 사적 지하 공간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럼 여기다 뭐 합니까? 지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네. 지하실 설치할 수 있고, 지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지하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당연히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게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여기에 강물이 하나 있답니다. 강물, 다이아몬드가 있대요. 그런데 아직 채취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미채굴 강물이라는 게 나와. 미채굴, 아직 채굴하지 않는 강물. 이 미채굴 강물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 우리 민법을 해석하면 여러분 토지 밑에 미채굴 강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누구 겁니까? 국가 것이 되는 거예요. 국가 거. 그래서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고 무슨 권리의 대상이 되냐면 강업권의 대상이에요. 오늘 강업권 배웠죠? 어디서? 여기서? 그럼 어디서? 준부동산에서. 그래서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매우 중요.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강업권의 대상이에요. 대상, 강업권의 객체가 된다. 그러면 저 미채굴 강물을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권리가 있어야 돼요? 강업권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 이 토지 소유자가 이 강물을 채취하려면 별도의 강업권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강업권은 소유권의 내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소리예요. 만약에 강업권이 토지 소유권의 효력에 속한다면 당연히 이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가 토지 소유자에게 있겠죠. 되셨습니까? 예, 그런 거요. 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깊은 내용은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할게요. 공중구간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은 우리 민법에 의하면 무한대로 미친다. 우대 X다. X. 어떻게 미칩니까?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이 입체 공간을 지금 규정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 212조는 토지 소유권을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고 입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규정은 아니라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무한대로 미치는 건 아니고 미채굴 강물은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43페이지 뭐 지하권은 나오고 보충학습에서 한계 심도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권의 개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가면 보충학습에서 공중권 관련 용어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요? 자, 미국에서 이제 관련된 용어인데요. 제 생각은 이것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 번 정도. 그래서 체크만 하나 해놓는 겁니다. 공중권 관련 용어, 미국 용어인데 그냥 별 펴지 말고 체크 표시 한 번 정도 보자 이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공중분할, 공중액지, 공중임대차, 공중지역권 이렇게 나왔죠. 공중분할은 지금 제가 이렇게 분할한 겁니다. 그게 공중분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저기 공중공간에 대해서 분할하여 팔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공중공간을 여러 개의 핵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핵지 나오고 공중임대차 나왔습니까? 공중임대차는 핵지를 임대차는 겁니다. 공중지역권은 거기다가 공중공간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고 민법에서 지역권 자세히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죠. 그러니까 지역권을 안 배웠으면 공중지역권 이해 안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치 나왔습니다. 위치는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을 끝내는 걸로 합니다. 자, 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55페이지 가면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분류 한 문제 고정적으로 출제되는데 틀려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분류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요. 토지의 분류하고 건물의 분류 이렇게 나눠요. 부동산이 나오면 무조건 토지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동산의 분류도 토지의 분류하고 무슨 분류로? 건물의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건물의 분류는 우리 시험에서 딱 3번 출제했고 작년에 건물의 분류가 출제했습니다. 건물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건물이 뭡니까? 주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택의 분류가 딱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작년에 주택의 분류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주택의 분류, 여러분 시험에서는 주택의 분류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토지의 분류만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자, 부동산의 분류로 갑니다.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하고 건물의 분류 나눠집니다. 그러면 토지의 분류가 있고 건물의 분류가 있는데, 건물의 분류는 주택의 분류가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주택의 분류는 주택법 시간, 즉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때 이름을 하시라고.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주택의 분류를 말씀드렸죠. 주택의 분류는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하고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가 있다. 아마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테니까 거기서 배운 걸 하고요. 저는 토지의 분류만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토지의 분류를 할 건데요. 토지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공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울 건데요. 저는 약칭해서 국계법이라고 배울게요. 국계법. 이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법 선생님은 뭐라고 불러요? 국계법이라고 해요? 예, 됐습니다. 왜요? 그러면 국계법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용도지역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합니다. 또 용도지구도 있답니다. 용도구역도 있대요. 이렇게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래요. 그 중에서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모든 토지에 지정되는 거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필요하면 지정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돼 있어요. 용도지역은 크게 나누면 4개. 이게 쪼개지면 세분되면 21개 있습니다. 21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산업 환경부지역이 있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눠지고,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눠져요.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은 몇 개로? 2개로. 일반주거지역 몇 개로? 3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나눠져서 21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는데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21개의 용도지역 중에서 딱 하나만 지정되는 거야. 하나만.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아요. 하나만 지정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와. 용도지역은 딱 하나만 지정된다. 다른 표현은 중복지정된다, 되지 않는다. 중복지정되지 않습니다. 중첩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해운대구 1번지 토지가 용도지역이 반드시 지정되는데 몇 개만 지정된다? 1개만 지정된다. 1개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저는 용도지역이 지정되는데 중복지정되지 않는다까지만, 물론 용도지구는 중복지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됐고, 그 다음에는 우리 책을 봤더니 이상한 법률 이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책 55페이지 가장 위에 토지 분류에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까? 얘는 지금 시행되는 법률이 아닙니다. 올해 6월 4일부터인가 이게 시행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 이름이. 그런데 6월 4일부터 그 법률 이름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 책은 지금 바뀐 이름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류할 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누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서 공간정보를 합시다. 공간정보법 약칭입니다. 이 법률이 이 토지에 관해서 28개 지목으로 토지를 분류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 공간정보법은 28개의 지목으로 우리나라 토지를 분류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야. 근데 시험은 여기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용도지역이 중복지정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부동산 개론에서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법은 28개 지목으로 나눈다가 3번 나와요. 그럼 28개 지목으로, 얘는 공시법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야. 공법에서 자세히 배우고, 여기는 공시법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저에게는 28개 지목을 다 배운 게 아니라, 저는 28개 지목을 다 나열하지 못해요. 몇 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지목인 것은, 다음 중 지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수지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저수지는 지목일까, 지목이 아닐까?
지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8개를 공시법에서 자세히 배울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몇 개만 제시하겠다는 소리예요. 몇 개만.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지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목이네. 그것만 제가 언급할 거예요. 우리 책 55페이지 오른쪽 편 사이드에 전, 답, 가손 쭉 나오죠. 그게 28개의 지목이랍니다. 그 중에서 체크하실 것이 광천지가 있습니다. 광천지. 광천지가 온천 이런 데에 광천지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창고영지 밑에 제방이 있습니까? 제방. 그 다음에 국어, 양어장,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부르는 것을. 그 다음에 종교영지, 그 다음에 사적지, 묘지. 그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광천지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제방이라는 지목도 있나요? 예, 국어라는 지목도 있고, 양어장이라는 지목도 있고, 그 다음에요,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라는 지목이 있답니다. 19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목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지목인 것은 그러면서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에 제방 나왔습니다. 답 몇 번? 3번. 제방이 지목이니까 그렇게 출제했습니다. 자, 이제 주의하실 거. 양어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예, 양식장이 있는가 봐봐요. 없죠. 그래서 양식장 쓰고 X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양어장은 있지만 양어장이라는 지목은 있어요. 근데 양식장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묘지라는 지목이 있나요? 그렇지. 공동묘지 있는가 봐봐요. 공동묘지 없어요. 사적지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네. 사적지라는 지목은 있어요. 유적지 있나 봐봐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적지라고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예. 그 다음에는 종교용지. 종교용지라는 지목이 있습니까? 예. 사찰용지라는 지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 저한테 배웠는데 공시법 시간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공시법 시간 수업에.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이제 각각의 과목 선생님한테 더 배우시고 저에게 배우는 게 3번입니다. 토지, 활용, 측면, 상의 분류. 뭐 토지 활용상의 측면상의 분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의 용어다 이거예요. 토지의 용어. 지금부터 토지의 용어를 몇 가지 공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배우는 게 이거고 이게 시험에 곧잘 나온다는 소리예요. 토지를 이용하는 측면에서의 분류. 자, 우리 책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용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 이렇게 분류한 거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택지, 부지, 대지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제 그것부터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기초 입문과정 이런 거 했습니까? 했나요?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러네. 큰일 났네. 자, 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지가 나옵니다. 네. 시험에 그렇게 곧잘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22회 때인가 23회 때 한번 나왔고 뭐 잘 나오잖아요. 여기 대지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대지. 이 대지는 뭘 대지냐면 저는 여기 공간정보법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명칭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에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지목이 몇 개요? 28개야. 그 28개 지목 중에서 지목이 대라는 게 있어. 대. 지목이 되면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주거용하고 상업용. 그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라고 그래. 대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대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하는 법률상 이 법률상 지목이 몇 개인데요? 28개 지목 중에서 지목이 대다. 대인 토지. 이 토지를 우리는 대지다 이렇게 불러. 대지다. 자, 됐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책을 보면 두 가지를 해놨어요. 대지를. 자,
우리 책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은 안 나왔죠. 우리 책은 변경된 이름으로 나왔어요. 우리 책 55페이지 마지막 밑에 봐봐요. 3번. 대지 나왔나요? 동그란 3번? 거기를 봐요. 거기를 보면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될 토지로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는 건축법상에서 말하는 대지를 말하고 제가 칠판에다 쓴 것은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써있는 말은 우리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책은 건축법상 대지가 있어요. 자, 건축법상 대지.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지 개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또 하나는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대지란 말이 나와. 그 말을 건축법상 대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건축법상 대지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고 여기 1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지라는 것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일반적으로 대지라고 하고 또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헷갈린다 이 소리 지금.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대지라고 나오면 일반적으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고 여기 2번은 반드시 앞에다가 건축법상 대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두 개는 이름은 대지라고 똑같지만 의미는 전혀 달라져 버려요. 위에 있는 것은 그냥 지목이 대이면 그러면 대지라고 부르고 여기 2번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야. 그럼 건축법 2조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건축법상 대지라 하면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상 필지를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어렵죠? 그럼 얘가 건축법상 대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률상의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해운대구인데요. 해운대구 자동입니다. 네,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토지는 다 붙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부터 미국까지 다 붙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붙어 있어? 태평양에 있는 물 다 없애버리면 다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토지도 하나야 하나인데 이렇게 구획을 해요. 소유권자가 누구인가 얘를 표시하고 토지를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얘를 지번이라고 지번. 번지수라고 하죠. 지번하고 번지수는 똑같은 말이야. 지번. 거꾸로 나오면 번지 이렇게 되잖아요. 번지. 이렇게 번호를 붙인 토지를 뭐라고 하냐면 필지라고 필지. 필지. 이는 무슨 법에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 그러니까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에서 토지를 등기부에 토지대장에 임야대장에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인 토지를 필지라고 하고 이 필지를 건축법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대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법상 대지하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상 필지하고는 같은 개념이란 소리예요.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여기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건축법상 대지가 같은 개념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란 소리예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지가 시험에 잘 나오지 않지만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건축법상 대지다 이렇게 명시를 하든지 아니면 지목이 대인 토지다 이렇게 명시를 할 거야. 만약에 그냥 대지만 주고 건축법상 대지라고 안 줘버리면 그러면 이의신청 대상이야. 이제 이렇게. 예, 그냥 대지라고 줘버리면 1번을 뜻하는지 2번을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대지의 개념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인 토지를 대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택지 갑니다. 택지는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거나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등이 있거나 주, 상, 공 등으로 이용 가능하면 그 토지는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한다.
이용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택지는 결국 뭡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들어낸 토지가 택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이 건물이 있거나 그럼 건물 지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건물이 없지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토지는 뭐다? 택지다. 그럼 택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그게 택지야. 그게 주거용 건물이든 상업용 건물이든 공업용 건물이든 학교든 상관없이 되셨죠? 그게 택지다. 그 다음에 부지는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해요. 부지, 땅. 그래서 가장 포괄적인 용어 그래요. 자, 근데 부지는 두 개로 나눠져요. 건축 가능한 토지. 플러스 건축 불가능한 토지. 건축 불가능한 토지, 철도 부지, 건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땅이니까 부지라고 그래요. 하천 부지, 도로 부지 등등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수 없지만 건축 이게 가능해 불가능. 하지만 땅이니까 뭐라 한다? 부지라고 한다. 자, 이 건축 가능한 토지의 개념이 뭐예요? 택지 개념이에요. 택지. 그럼 부지는 택지하고 택지가 아닌 토지를 다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땅이면 다 부지야. 땅이면.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면 돼요. 자, 몇 개만 정리하면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이 1번 토지가 있는데 지목을 물어봤어. 너 지목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지목이 대래요. 대. 그러면 이 토지는 1번 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 이 토지. 대지다. O다 X다. O. 2번 이 토지는 택지다. O. 지목이 되면 여기 위에다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는 대지다가 될 수도 있고 택지가 될 수도 있다. 택지다. 3번 이 토지는 부지인가? O. 땅이면 다 부지라고 하니까. 자, 이번에 2번 이러한 토지가 있습니다. 얘를 지목을 물어봤어요. 너 지목을 뭐냐? 그랬더니 공장용지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지? 그러면 이 토지 1번 지목이 대인 토지 대지다. OX, X. 지목이 공장용지잖아요. 지목이 대일 때만 대지라 한단 말이에요. 2번 이 토지는 택지다. O. 건물 지을 수 있잖아요. 공업용 건물. 3번 이 토지는 부지다. O. 자, 이런 토지가 있습니다. 3번 지목을 물어봤어. 지목을 물어봤더니 나는 하천부지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1번 대지다. X. 이 토지는 택지다. X. 이 토지는 부지다. O.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 가면 대지하고 맹지 나왔습니다. 56페이지 6번에 대지하고 맹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또 비교 대상이 대지 나오고 맹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대지하고 여기 대지는 한글은 똑같지만 한문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 2번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대지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가 달라요. 이 대자가 자루 대자예요. 자루. 물건을 넣는 게 자루죠. 자루. 그 자루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지는 자루형 토지라고 그래요. 맹지는 눈멀 맹자를 써요. 맹인할 때 맹지. 그래서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는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공로에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그래요. 맹지. 그 다음에 이 대지는 타인 토지에 접속했어요. 접속했는데 좁은 통로를 통해서 접속한 거야.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어떤 토지를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야. 1번지 도로에 접속했고 2번지 도로에 접속했고 4번지도 접속했습니다. 3번지 토지 도로에 접속했습니까?
했죠. 근데 이렇게 좁은 통로를 통해서 마치 자루형처럼 생겼다 해서 자루형 토지라고 합니다. 대지, 자루형 토지, 대지,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에 접속한 토지, 대지. 맹지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5번지 토지야. 이 토지는, 5번지 토지는 여기 도로 없고, 여기 도로 없고, 여기 도로 없습니다. 도로에 접속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토지를 맹지. 건축법에서는 맹지는 건물을 짓지 못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 핵지, 나지 나왔는데요. 필지하고 핵지까지만 합시다. 필지하고 핵지까지. 아까 필지는 대충 했죠. 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핵지가 나왔습니다. 핵지. 필지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지하는 법률상 뭘 붙인 거? 지번, 번호 붙인 토지. 번호 붙인 토지. 이것을 필지라고 해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 등기 등록 단위. 얘를 필지라고 그래요. 토지는 다 붙어 있는데 토지를 토지대장 등급에 등록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였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야.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 개념이다. 법적 개념의 용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핵지는 필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핵지는 여러 가지 요건이 유사하여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가 핵지야. 그럼 핵지하고 필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예, 반대 개념이 아니란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핵지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아니고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학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필지보다는 핵지의 개념이 더 중요해요. 부동산학은 토지를 이용하는 개념이니까 부동산학적 개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지부터 해서 쭉 나왔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여러분이 짜증날 거야. 그러면 막 입이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 이제.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애울라 가지 말고 암기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61페이지 가면 뭐 문제가 나와. 단원 종합 문제 나오죠? 그 부분을 풀어보면 되는 거예요. 풀어보면 되는 거고. 자, 제가 안녕히 가십시오 할 때까지 안 끝난 거예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수업 끝내도록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부동산의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거, 추순자가 아니다.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했던가? 뭐요? 자, 그래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가 있었습니다. 연구 분야는 이론 분야하고 무슨 분야? 실무 분야가 있었습니다. 실무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와 의사결정 지원 분야가 있었습니다. 의사결정 분야,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할까 말까. 투자, 금융, 개발, 정책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옵니다.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거고, 복합 부동산이 나왔는데, 복합 부동산은 우리 민법은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 토지하고 건물을 이용할 때, 평가할 때, 거래할 때 두 개를 싸잡아서 하더라. 그것을 무슨 개념의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 부동산 나오고 복합 건물이 나왔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면 복합 건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나눠졌습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뭘 더한 거? 준부동산을 더한 거.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추던가요? 예.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5개. 그 다음에
물리적 개념 4개. 됐죠? 자, 정착물 나왔습니다. 정착물은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착돼서 부동산화 돼버린 것을 우리는 정착물이라고 했습니다.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할 수 있다. 1333번지에 가면 몇 개가 있다? 토지에 달라붙은 게 4개 달라붙었는데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등기된 임목도 모두 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고 토지의 일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별도의 공시수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고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돌담, 수목, 나무, 국어, 제방, 그 다음에 자연식생, 단연생, 식물 이런 것들은 토지 정착물이 아니다. 또 아니다 간다. 정착물이라니까 정착물. 정착물인데 그 성격이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미친다. 별도로 공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별도로 얘들은 저당권의 객체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그것들은 뭐가 된다 결국은. 토지다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정착물로 왔습니다.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건물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 설비라고 표현한다. 구분 기준이 있었죠. 구분 기준 첫 번째 부착 방법. 분리 제거했을 때 물리적 손상을 가져오면 무조건 정착물. 물리적 손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오면 정착물. 그런데 물리적 손상 없고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도 없다. 달력, 거울, 액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셨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의도,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 증가를 목적으로 설치했다. 정착물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특정 위치에 고안돼서 부착됐다. 그러면 정착물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자에서는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러면 정착물이고 임차인이 설치한 것을 임차인 정착물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 정착물로 취급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약정이 있다면 그러면 정착물로 취급할 수도 있다.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하답니다. 그럼 뭘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취급한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오늘 공부 끝났습니다. 다음 주는 부동산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특성 빨리 하고 수요 공급 일부까지 갈 테니까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고 다음 주 뵐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